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 등급으로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일본보다는 2단계, 중국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 이어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중국과 일본을 모두 앞서게 됐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의회는 18일 40년 만에 자국산 원유 수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담긴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표결을 통해 이번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의 길을 열면서 유가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 원자재 거래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간 80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자 신탁과 상장 지수 펀드 매입 등 새로운 보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3조엔 규모로 매입 중인 ETF 매입 프로그램에 매년 3천억 엔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채권 매입 기간도 연장하기로 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만기를 기존 7년부터 10년에서 7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18일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3.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확정치인 56.1을 밑도는 것이며 시장 전망치인 55.9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기준선인 50은 웃돌면서 경기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10월 원유 수출량이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국제 공통 석유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1일 기준 736만 4천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월간 최대 수출량을 본더러 작년 같은 달 대비로는 7% 증가한 수준입니다. 생산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1월 원유 생산량이 1,033만 배럴로 9개월 연속 1,000만 배럴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 20일 동시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의 FTA가 20일 0시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개국과의 FTA를 계기로 향후 10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1%포인트 상승하고 일자리 5만 5천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연평균 수출액이 50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액이 6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원유 수출 재개를 40년 만에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부터 한중 FTA가 발효가 되기도 했었죠. 자,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증시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유가를 비롯한 다른 변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금요일에 2%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6%, S&P 500 지수는 1.8% 가까이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이날 증시 하락을 이끈 것은 바로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유가가 정말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내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원유 수축의 가동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우려감에 따라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날 또 미국의 서비스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날 달러 같은 경우도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난 금요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0.8% 하락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목요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좀 금요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연말을 맞아서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부쩍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이 컸던 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가 0.6% 내리면서 34.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다시금 35달러를 하회하면서 7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금 기록했습니다. WTI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는 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금요일에 0.9% 내리면서 3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주간 기준으로는 3.1%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축의 가동 건수가 5주 만에 다시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감에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보다도 일본의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1.9% 내리면서 19,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은행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사실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는 2.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통화정책 수정안에 대한 이 실망감이 커지면서 다시금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ETF 매입 규모는 확대하지만 이 과거에 매입했던 주식을 내년 4월부터 다시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려감의 증시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보다 1포인트 하락한 3,5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18일부터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또 어떤 정책이 단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가 이날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요. 그래도 그 가운데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상승하며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13% 내린 197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갔습니다. 1.42% 오르면서 6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이 전날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요. 장 초반 하락세에 비하면은 낙폭을 그래도 꽤 많이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이날도 1,400억 넘게 순매도했지만요. 기관이 다시금 1,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 시총 상위 종목들도 다수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하락 마감했고요. LG디스플레이와 SK이노베이션도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특히 그동안 잘 오르던 삼성 SDI가 이날 7% 넘게 하락하면서 특히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1%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오르면서 1183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하면서요, 이 세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고는 있지만요, 이 무디스가 주말 사이에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한 만큼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레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지만 코스닥이 그래도 아주 강하게 올랐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반면에 기관의 수급이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시장 어땠는지 자세한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예, 먼저 지난주 있었던 일들 정리를 좀 하고, 일단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라는 것, 그 금리 인상을, 미리, 시장에서 예견한 어떤 그 모멘텀 투자자들은 일단, 목요일날 우리 시장에 반영되었던, 금리 인상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화요일 오후장 정도부터 우리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안도랠리로 이어지면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그 제자리로의 어떤 그 회귀 부분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이제 두 가지겠죠. 결국은 첫 번째는 그 외국인의 수급의 상당 부분 개선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다소간에 조금 좀 그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이후에 시장의 어떤 가장 큰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결국은 국제 유가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부분. 국제 유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 본다라면요. 시장은 이제 그 금리에서 유가, 결국은 그 경기 상황, 경기 펀더멘털 상황으로 결국은 시장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리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인,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시장 내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어떤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과연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점진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전혀 무시하기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런 속도들보다 조금 좀 빠르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안 된다라는 말씀 앞서서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도 여전히 1,420억 원의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그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나타나주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상황들을 얘기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금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일단은 그동안 좀 수급을 많이 비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연일 계속되는 매수세는 지금 현재 시장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국제 유가의 방향성, 그리고 경제 지표의 움직임.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GDP 발표가 이제 확정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 특히나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 아울러서 지난주에 있었던 코스닥 부분의 상대적인 강세 배경, 그 주 후반 들어서 상대적인 강세 배경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로 인한 변동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다시금 이제 그 변동성을 어찌 보면 감안하고 나서도 이제는 좀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기세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 업종 종목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원화 약세, 달러화의 강세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지금 부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수혜라고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 상승 방향 보여줬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유가 하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업종이죠. 항공업종이 되겠습니다. 항공업종. 그리고 여행업종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항공업종, 특히나 항공업종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티웨이 홀딩 나름 상대의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유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 건설 업체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려감 부분이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또 여기에 해외 건설하고는 또 관련돼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중장비도 관련이 돼 있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지난주 9%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마감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 이제 두 번째 주 정도부터는 이제 2015년 실적을 가지고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너무나 큰 적자를 봤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의지도 분명하게 시장 내 반영이 된 듯하고요.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시장 유상증자의 모자란 부분들을 본인이 채워가겠다라는 그런 발표 있은 이후에 시장 내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주고요. 이로 인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10%에 육박하는 주간 상승률 보였다라는 부분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이 금요일 시장 정리 이슈와 종목까지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정말 강하게 올랐거든요. 나흘째 1% 넘는 상승세를 계속 보여왔는데, 자, 1월 효과를 대비해서 미리 좀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코스닥 랠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낙폭과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특히나 두 번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는데, 1월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선침해다라기보다는요,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2015년, 2014년 후반부터요, 중소형주 펀드들이 시장 내에 상당 부분 많이 생기게 됐고, 중소형주 펀드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펀드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외면을 당하기도 했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펀드들,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중소형주 펀드의 수익률이 상당 부분 조금 좀 실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12월 말이죠. 12월 말 다가오고 있는데, 다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연말 증시도 이제 폐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수익률의 어떤 재고 효과를 노려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마찬가지고요. 수익률의 재고를 위해서 어찌 보면 좀 소폭의 어떤 노력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특히나 전체는 코스닥 지수나 이런 부분들의 이격도도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서 그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675, 68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메꿔지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는 그런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지수 입장에서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인 강세는 조금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분명히 중소형주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중소형주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코스닥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형주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코스닥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강세는 아주 오래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이제 관건은 국제유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요. 유가가 금요일에는 더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한 2~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이어갈지 좀 궁금한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주 미국 GDP 확정 예상이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 주변 변수들, 경제 지표에 대한 변수들이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들이 있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특히나 지난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었던 가장 큰 배경, 미국에서 이때까지 그 원유 수출을 금지를 해왔던 부분을 원유 수출을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의회안이 통과됐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WTI 유가를 $35 미만으로 지금 내려놓는 가장 큰 역할,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WTI의 생산 단가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본다라면 $35 전후가 어찌 보면 WTI의 바닥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틀릴 그럴 가능성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한 $35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단 $35가 깨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34.75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낙폭이 과연 크게 확대돼서 하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하게 될 것이냐. 저는 낙폭이 갑자기 크게 되는 그런 하락을 만약에 보인다라면 그런 부분의 형태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소폭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반대편에서 있는 자산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리 인상 이에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은 달러화의 가격이다. 달러화의 가치다. 달러 인덱스 1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매우 강한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달러화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 역시 국내로의 유입이 녹록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서 있는 국제 유가, 국제 금 가격 모든 지금 가격의 어떤 그 변동성이 아직은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 일단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빨리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자산들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시장 내 변동성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지금 일단 국제유가라는 부분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국제시장의 경기 상황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국제유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런 거죠. 전체적인 이제 국제 정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치킨 게임 차원인 것인지 아니면 치킨 게임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으로 정말 수급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인지 물론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미국과 중동 국가들 간에 조금은 좀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지금 주요국들이 모두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저성장이 아니라 저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 전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판단의 주요 잣대가 국제 유가라는 부분, 큰 한 고리가 지금 형성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부분. 지금 계속 이제 이제 시장 안정화가 돼 가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왜 연일 계속 팔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환율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 환율, 달러화의 방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의 움직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제 원유 가격의 움직임에서 계속 예의주시하자라는 그런 말씀. 일단 원유 가격의 변동성, 34달러 75센트 거의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상승 쪽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미국 의회에서 미국 원유 수출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회안 통과됐다라는 부분들로 하여금 조금은 좀 불안한 상황들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아쉽지만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일단 WTI가 지금이 바닥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오늘도 조금 이어서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또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이 결과에 따라 유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 달러의 움직임도 조금 더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이 금요일에 이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유가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표님께서 혹시 지금 WTI가 바닥이다라고 봐주신다면 장기적으로 이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재 업종, 특히나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정유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에너지 회사들, 정유 회사들, 그들의 어떤 그 사업 구조와 우리들의 사업 구조는 상당히 좀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개발, 원유 시추 쪽에 상당 부분 그들 매출의 포션이 자리 잡고 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이제 그 E&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션보다는 정제, 원유를 들여와서 원유를 정제해서 그 휘발유를 만들고 등유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정제 쪽에 우리는 포커스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원유 가격은 하향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오히려 시장 내에서 정제 마진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외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의,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하락, 주가의 하락 부분과 우리 시장 내에서 SK 이노베이션이랄지 그 S-오일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달리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일단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 시장에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그 제조 마진이 증가할 가능성, 제조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열어두시면, 오히려 미국 원유 수출의 이제 그 시작과 함께 오히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정제 원유 정유 회사들하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회사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사실이 오히려 우리나라 소재 업종과 정유 업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또 주말 사이에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죠. AA3에서 AA2로 신용 등급이 올랐는데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지금 이렇게 신용 등급이 높은 상황인데, 이 가운데 이제 국내의 외국인 수급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이제 어디에 가장 크게 반영을 할 것이냐? 결국에는 환율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시장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 좀 후순위를 쫓아오는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채권시장의 움직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힌트 삼아서
그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영향을 좀 가늠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무디스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 상향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AA2 제일 위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신용등급이 될 텐데요. AA2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국가 G20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7개국에 불과하다라는 것. 일본이 A1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AA3, 우리가 AA2입니다. 이 2는 뭐냐면요. 그 중국은 우리보다 신용등급 하나가 뒤져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 2단계가 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용등급이 일본을 2단계 앞서 있다라는 것.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뭐 MSCI 그 신흥국에서 과연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 내년 5월에는 다시금 우리 시장 내 이런 이슈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이탈에 대한 우려감 많이 있는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국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 하나만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중국으로의 편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파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몫 더 나아가서 지금 달러와 강세 기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여건, 이런 여건들 속에서 그 국제 신용 등급의 상향은 분명히 시장 내 호재임에는 틀림없다. 근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호재다라고, 분명히 악재는 아닙니다. 호재인데 이게 언제 반영될 것이냐, 이런 그 우선순위를요 보시게 되면 채권 시장의 변화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그 이후에 봐도 전혀 늦지 않다. 분명히 실수 없는 어떤 시장 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 이후에 수급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국제 신용 등급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다는 점이 다른 신흥국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또 주말 새 신용 등급 상향 소식까지 나타난 가운데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이 제일 조금 어려운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호재와 악재 지금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국제유가의 지속적 어쩌면 그 WTI가 35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 미국 시장 큰 폭의 어떤 그 하락이 있었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한국에서의 어떤 무디스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그 호재가 과연 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오늘 시장에서의 관심거리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락 부분, 국제 유가의 하락이 일단 뭐 가장 크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일 것이고, 뭐 오늘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호재, 하나는 악재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그 대형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조금은 좀 피해서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오늘은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투트랙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것. 투트랙이라는 부분은 첫 번째 트랙은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트랙,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이제 그 시장이 안정화를 찾다 보니까 고성장주에 대한 다시금 어떤 그 고성장주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차원에서 투 트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민감 대형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좀 안정적인 어떤 그 고성장주 쪽에 조금은 좀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주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은 분명히 유효하다라는 거. 28일 기산일까지 배당주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다만
배당 기산일 직후에 주가의 배당락, 이런 배당락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당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이를 상당 부분 좀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참고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연말 지나면 바로 이제 실적 얘기 분명히 나오겠죠. 그 실적 턴어라운드 분명히 경기 관점에서 좀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 테마군들은요, 이제 복합적으로 좀 엮어서 가자라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그 복합적인 어떤 요소의 가장 핵심엔, 가장 중앙에는 중국이 분명히 그 요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 대형주와 안정적인 고성장주 그리고 배당주까지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기존 테마군을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시면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 테마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중국과 테마를 좀 섞을 수 있는 다른 기존 테마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 테마군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전기차, 그다음에 ESS 배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부분은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경 쪽에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불안감, 우려감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 이 환경과 관련된 어떤 이슈. 이번 겨울에 특히나 1, 2월 달에 크게 시장 내에서 조금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아울러서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끝난 테마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화장품주 마찬가지로 근데 테마군들의 어떤 순환 과정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테마군이 과거 같은 경우 한번 테마가 지면 영원히 그 주가가 안 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떤 돌고 도는 테마군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다만 돌고 돌 때 단순하게 과거에 돌았던 그 테마, 그 성격, 그 하나로 도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 제 생각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동안 강하게 나타냈던 테마군이죠. 이 전기차와 환경주, 화장품주 이 부분들의 중국 테마가 겹치는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의 대처법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야간 선물 마감 상황과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40.70, 정규시장 대비보다 약 0.29% 정도 빠진 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산 지수로 본다면 코스피 1972포인트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포지션을 살펴본다면 개인이 395계약 순매수, 외국인이 495계약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111계약 순매도, 그리고 베이시스는 약 2.3, 마이너스 2.3인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은 마이너스 한 4.6대까지도 빠졌던 베이시스가 지금은 조금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일단은 베이시스 하나만 본다고 하면 일단 콘덴코와 선물과 선물 가격의 변동 차이가 조금씩 좀 완화되고 있다. 야간 선물 시장의 베이스만 봤을 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조금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네 자리 숫자를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에 이렇다 뚜렷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만 계속해서 좀 핸들링하는 모습이 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지난주 토요일 날 야간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야간 선물 마감 상황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일단 소폭 내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한 만큼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도 하락 출발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초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초가를 1960에서 65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197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장 중간에만 10포인트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죠. 이때 이제 콜 옵션 쪽으로 지금 대거 유입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일단 해지 물량들이 소화가 됐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유럽 증시 지금 유가 영향, 원자재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방향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약 한 10포인트 하락 정도 출발해서 1965포인트 정도 출발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저항됐던 1970포인트 이 부분을 좀 종가를 안착하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켜줄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만약에 예상대로 1965포인트를 넘겨서 일단은 그 시초가 예상을 된다고 하면 일단은 계속해서 1970포인트 이 부분을 계속 종가 안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이 자리에 키포인트 잡으시고 오늘 시초가 대응을 하시면서 일단 그 글로벌 증시도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만큼 한번 시초가 1965포인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1965포인트 정도로 좀 하락 출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장중에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주말 새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중 움직임 전망에 더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국가 신용 등급 AA2는 뭐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7개밖에 없는 그 신용 등급을 우리나라한테 줬다라는 거는 일단 굉장히 호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또 우리가 지금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 호재 그리고 오일 쇼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럽발 그리고 계속해서 뭐 뉴욕 증시까지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부딪히자 얘기인데 당분간 국내 증시는 뭐 박스권 흐름 속에서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만 높은 전망일 뿐 이게 배당주가 끝나면 저는 또 한번 지수가 다시 한번 좀 흘러내린다 아니면은 또 외국인들이 또 소외된 그런 모습으로 또 매도세가 전환이 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 7거래일 동안 앞으로 남은 이제 시간이 7거래일 동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시장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현실에 주목하자. 원자재입니다. 원자재에 좀 주목을 하고 누가 매수를 해서 이런 지수를 또 일단은 올리는지 그런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지금 유가가 뭐 20%까지도 뭐 지금 추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불안감이다라고 이렇게 또 지난주 토요일 날 뉴스에도 흘러 나왔습니다만 뭐 하나하나 또 이제 전략 구성을 해서 글로벌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뭐 일본의 그 양적 완화 보완 대책이 규모가 적다는 반응이죠. 그래서 뭐 상장 지수 펀드 ETF 매입 규모로 3천억 원인가요? 이때 확대 유보를 했는데 뭐 일본 국제 잔존 말기 늘리겠다는 방안을 하면서 일본도 일단은 뭐 양적 완화 하면서 지금 뭐 금융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지금 보였는데 일본의 이런 뜨뜻미지근한 모습 때문에 일본도 금요일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그 여러 가지 좀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일단은 어떤 모습이 좀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당연히 뭐 달러의 강세로 이어진다면 뭐 3살짜리 애기들도 알고 있는 뭐 수출주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또 리스크가 큰 달러가 오르면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업종군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주시면서 남은 7거래일 동안 대응 전략 구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원유 전방세가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뉴욕 증시에 불안감이 좀 다소 있다 이렇게 좀 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원유 하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있는 정상 수지 자체도 좀 많이 틀려질 거예요. 그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지, 무역 흑자 부분까지도 계속 이제 그 원유 하나로 인해서, 현실에 부딪히는 국내 경제에 악 영향이 굉장히 많이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본다고 하면 소비 업종, 식음료, 항공, 여행주, 화장품 쪽이 아마 그 원유가 하락이 되면서, 국내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 식음료, 항공, 여행주, 화장품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이 당분간은 좀 호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관련주도 또 지금 뭐 뉴욕 증시에서는 뭐 헬스케어 관련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종목군들이 살펴본다면 뭐 휴비츠, 또 오스템 임플란트, 뭐 진원 생명과학, 루트로닉 같은 회사도 좀 있었고요. 일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학 시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종목군들을 들어가서 업종을 살펴봐야 되나, 섹터별로 우리가 구분을 줬을 때 어떤 쪽으로 입지를 해야 되나라고 좀 관망세를 좀 핀다고 하면은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쪽으로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헬스케어하고 방학 시즌 맞은 교육 관련주로 했는데, 일단 뭐 웅진싱크빅, 대교, 청담 러닝, 능률교육, YBM 시사닷컴, 이 중에서도 지금 능률교육과 YBM 시사닷컴이 최근에 뭐 주가의 어떤 그 조정폭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일단은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교육 관련주들 양호하다 이렇게 좀 있었고, 환경탐험은 뭐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략 구성 중에 꼭 환경 테마까지 좀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 하락세가 어디까지 진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와 원유 시축기 가동 건수 중으로도 뭐 WTI가 뭐 7년 만에 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딪히자는 얘기죠. 원자재가 일단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가실 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또 기간의 어떤 구원투수 역할, 특히 연기금, 7거래일 동안 남은 시간까지 배당 효과까지 움직이는지, 이 부분 우리가 키포인트 정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기는 했지만요, 당장 현실적으로는 연말까지 남은 날 동안 유가나 원자재 하락이라는 점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달러 움직임과 유가에 특히 주목하면서 식음료, 항공, 여행주, 화장품주 강조해 주셨고요. 헬스케어주와 교육주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제약 바이오였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멘토님께서 예상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주신 종목 한국정보인증이 장중 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가이드를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면서 61선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측면들, 그것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역시나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전주 금요일의 상승은 코스닥의 급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셀트리온이 한 3.7%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약 3% 정도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또다시 이제 급락을 좀 나오게 됐죠. 급락을 좀 하게 되면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도 말씀드렸던 그런 신흥들의 위기적인 측면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폭풍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그동안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신흥국에 관련된 내용들과 더불어서 유가의 어떤 하락적인 측면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BOJ 관련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 어떤 추가 양적 완화 금액적인 부분들의 실망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수 조정권에 좀 들어올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그나마 단비가 좀 나와준 것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2로 상향이 되면서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자본 유출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피치라든지 뭐 다른 금융등급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등급 상향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현재 전혀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강음의 단비적인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금리 인상 이후에도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달려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잠깐 좀 다른 쪽으로 샜는데, 자,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이번에 나와줘야 코스닥 시장 무조건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일단 셀트리온의 상승과 한미약품의 상승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자, 역시나 이제 오늘 지수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우지수의 급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수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전략 후강의 장세가 또다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신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관리하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평균 단가만 관리만 잘해서 연말까지 잘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좀 나왔지만은 전략 후강의 장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5일선을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자, 오늘 재차 지수 하락권역이 좀 들어오게 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이 지금 61선이 되겠죠. 지지로 작용했던 61선이 현재 저항으로 작용이 돼 있으면서 21선과 61선, 120선 전부 주요 수급선들에 대한 어떤 저항권역에 부딪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 대한 빠른 그런 회귀가 관건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5일선에 대한 지지 체크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에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한국정보인증이 상승권역에 좀 들어온 모습이 되겠죠. 시장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까봐 추천주를 좀 안 드리다가 오랜만에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한국정보인증이 금요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이제 마이너스권역,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정도로 하락권역에 들어왔다가 장중에 5.7%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까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자, 이 종목을 말씀 좀 드릴 때 고점 대비 반토막 2만원대부터 흘려내렸던 그런 상황에서 만원까지 이탈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고가 대비 빠르게 흔들렸던 종목분들은 빠르게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과 일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바닥권역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상승 시에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셔서, 자, 이 종목은 오늘 위에는 언급을 안 드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셔도 좋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서 입맛에 맞게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3% 정도 갭 하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을 당일날 전부 메우게 되면서 상당히 빠른 변동성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결국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만은,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째 매수를 해 나가면서 바닥권에서 일단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점. 자, 일단 뭐 기관들도 매도에 크게 나서지 않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 라인에서 볼 수 있는 수급 상황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서서히 겨울방학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게임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들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전체 섹터가 거의 이제 대부분 바닥 라인에 근접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 따로 보지 마시고 섹터별로 정리를 하셔갖고 뭐 게임비라든지 YD 온라인,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형 게임 섹터들에 대한 반등적인 측면들도 함께 묶어서 섹터별로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편안한 그런 예측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과 하락 체크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단기적인 어떤 그런 조정이 있을지언정 당분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종목군으로 꾸준히 공략을 해 나가시면서 자, 오늘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언제부터 이제 산타랠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산타 할아버지의 매력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인데 과연 현재 주식시장에서 너도 나도 산타랠리를 외쳤을 때 그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자, 연말에 배당 준비도 해야겠죠. 배당 준비도 해야 됩니다. 내 종목이 배당을 주는지 주면 얼마나 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유한 종목들 홀딩해서 배당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운카페 투레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오늘 상승할 때 좀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매도 타이밍 오늘 좀 잘 잡아보시면서 좀 보유주에 신경 쓰시고 배당 관련 신경 조금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지난주에 주춤했던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 약보합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후 전략은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강수는 낮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오늘은 기온이 올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 고기야권 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 겨울치고는 포근한데요. 낮에도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8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오르면서 오늘은 덜 껴입으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오전에는 한때 나쁨, 오후에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환기는 오전 시간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낮부터는 비구름이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강수는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까지 올라 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속초 10도, 강릉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다 낮부터 점차 개겠고 광주와 전주 10도, 부산 13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성탄절부터 연휴 기간 동안 급격히 추워지면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